울주 중부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하는 코로나 블루 극복 가족 소통 프로그램 부쩍부쩍 담당자 홍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지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코로나19라는 것이 정말 가장 큰 이슈였고 또 그로 인해 저희의 일상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가족들과 붙어 있는 시간이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지금처럼 이번 해처럼 이렇게 가족과 가까이 지냈던 적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이들 원래라면 학교도 가야 하고 또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놀러도 다녀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일상들이 조금 많이 변화하면서 온라인 강의 그리고 비대면 활동 혹은 집콕, 홈콕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실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사실 대다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유독 또 가족끼리 이렇게 붙어 있던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갈등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또 서로 하고 싶은 것들을 막 못하는 이런 마음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조금 예민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부모님과 또 청소년과 우리 자녀들과 조금 마찰이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끼리 함께해서 즐거운 때도 많지만 또 그렇게 또 많이 붙어 있던 시간이 익숙치 않다 보니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가족끼리 조금 더 잘 알아가고 그리고 대화하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정말 수많은 고민과 고민의 끝에 탄생한 프로그램인데요. 전반적인 활동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그리고 가족 관계 우리 가족이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변화한 내용들을 가지고 울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허용길 센터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십니다. 간단하게 강의를 해서 아주 짧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요약해가지고 30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희 그 활동 키트 다 받아가셨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할 건 요 젠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 젠가가 그냥 젠가가 아니에요. 가족끼리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만들어낸 젠가인데요. 요 활동이나 체험거리들에 대한 활동 방법들은 저희가 추후에 요 강의가 끝나면 그 하윤계 센터장님의 강의가 끝나면 바로 뒤에 체험활동 방법들이 아마 소개가 될 겁니다. 네, 게임을 다 하고 나면요. 저희가 준비한 체험 키트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드림캐쳐. 우리 가족의 꿈을 담은 드림캐쳐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크릴 무드등.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무드등 아시죠? 그 무드등을 우리가 직접 아크릴판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유롭게 그리셔가지고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좀 환하게 밝혔으면 좋겠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을 담아서 아크릴 무드등을 함께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화분을 만드는 건데요. 다육식물 화분 키트를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화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화분이 두 개가 있고 요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게임도 뒤에 설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요 체험활동 세 가지도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저희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육식물들은 2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화분에 옮겨 담아 심어보고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 저희 활동이 다 끝나고 나면 활동은 저희가 14일까지 활동을 완료해 주시는 걸 좀 요청드리고요. 월요일까지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활동을 하신 이후에 활동 사진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소확행 중에 하나죠. 집에서의 외식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드리는 건 아니고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치킨 교환권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인스타그램 게시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올리실 때 저희 중부청소년 수련관, 울주 중부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해시태그를 꼭 걸어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 수련관 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혹시 팔로우 안 되어 있으면 그 팔로우 한번 해주시고 저희가 무작위로 추첨해가지고 그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해야 치킨 교환권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개별 연락도 드리고 공지사항에도 당첨자 발표를 할 테니까요. 그거는 14일까지 저희가 후기를 받고 15일날 추첨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지금부터는 아주 즐겁게 가족끼리 체험하고 강의 듣고 게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지금 먼저 첫 번째로는 울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허용길 센터장님께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 가정, 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아마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 강의를 다 듣고 체험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하용길이라고 합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복한 가족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 목차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와 가족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이 코로나로 인한 가족의 변화에서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한 개인적인 요인과 관계적인 요인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행동 수칙부터 여러 가지 BC와 AD라는 말들이 바뀌는 부분도 생겼고요. 그리고 실제 요즘에는 코로나 백신이 나오면서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코로나 블루, 지금 수련관에서 우리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만 계속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해진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회에 어떤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족 내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전보다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있다 보니까 가족 내에 이전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기죠. 부모님들은 아이의 생활에 대해서 더 간섭을 하게 되고요. 아이 입장에서 부모들이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나 압박감에 더욱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전체적인 것을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친밀해진 가족이 있고요. 더 멀어진 가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친밀해진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뷰에서도 봤었는데요. 어떤 아버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면서 아이와 더 친밀해졌다는 그런 아버님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와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또 상담을 요청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실제 더 좋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서로 간에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결과는 더 친밀해진 가족과 더 멀어진 가족이 생겼는데 우리는 앞으로 더 이렇게 친밀해진 가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개인적인 요인, 왜냐하면 우리가 개개인이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스스로 행복해져야지 그 개개인 행복들이 모여서 전체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 안에서 서로 가족 간에 어떻게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느냐가 또 전체 가족의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크게 우리는 앞으로 개인적인 요인에서 어떻게 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는지 또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개인적인 요인은 실제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해서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일부분 저희가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스트레스나 도전 역경에 대처하거나 회복하거나 적응할 수 하는 능력, 기본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회복 탄력성은 요즘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통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근데 실제 어떤 사람들은 힘들지만 금방
괜찮아지는 사람이 있고요. 힘든 상황이 계속 조금 더 오래 지속되는 사람이 있고 힘들어서 점점점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차이가 다시 말하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에너지를 역경이나 이런 걸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기본 용량이라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것에서 온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은 내가 갖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내적 에너지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에너지가 가득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내가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겠죠. 반대로 내가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더 긴장하고 어떤 상황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못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휴대폰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에 대해서 이 휴대폰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볼 때 휴대폰 배터리가 가득 찬 상황을 우리가 내 몸의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에너지가 가득 찬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에너지가 가득 찬 상황, 휴대폰의 배터리가 가득 찬 상황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 전화가 걸려온 걸 우리가 갈등이나 어려움, 스트레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휴대폰에 배터리가 가득 찬 상황이라면 전화 받는데 큰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이 쉽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배터리가 거의 다 빠졌어요.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는데 아주 중요한 전화가 걸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전화가 꺼질까봐 엄청나게 긴장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내 몸속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대처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정말 편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내 몸에 에너지가 없는 휴대폰이 배터리가 바닥난 상황을 생각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문제가 닥쳤을 때 잘 대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실제적으로 사람은 하나의 에너지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를 사용하고 채워 넣는 것이죠. 매일 에너지를 잘 채워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살다 보면 에너지를 채워 넣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사람이 잦은 실수, 업무 능력 저하, 질병, 우울 등이 유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음에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막고 에너지를 채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예 우리가 배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 배터리 용량을 큰 거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에너지를 빠지는 것과 채워 넣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그 동일한 화면에 배경음악을 조금 바꿨을 뿐인데 우리가 느끼는 건 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감정의 변화에도 우리 몸에는 1400여 가지의 생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앞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죠. 소음이 일어나는 그 상황은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긴장되고 조금 뭐 빡빡하고 느낌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조금 가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나눈 클래식한 음악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조금 따뜻하고 진취적이고 뭔가 희망차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간단한 감정이 있는데요. 이 에너지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이러한 감정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에너지를 고갈과 그리고 재생시키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요. 고갈시키는 감정은 우울, 뭐 분노, 그리고 우리가 혐오, 그리고 뭐 분노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를 아무래도 고갈시키게 되고요. 에너지가 고갈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되겠죠. 반대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감정도 있습니다. 뭐 용기, 배려, 사랑,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을 충전해주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들이 감사하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채워넣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제적으로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죠.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이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최소한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부정적인 생각에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따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재충전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모든 삶 가운데서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사람의 에너지를 이렇게 보면 양동이로 볼 수 있는데요. 양동이를 우리의 에너지로 안에 들어있는 물이 우리의 회복 탄력성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들이 보면 용서, 배려, 사랑, 감사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심리적 에너지를 채워주고요. 반대로 좌절, 분노, 후회, 두려움, 무력감, 불안감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에너지를 빼줍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마트한 에너지 관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게 앞에서 얘기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멍에서 새는 물을 막아주면 되죠. 이 막아주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막아주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다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우리가 용량을 아주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량이 더 크니까 사용할 에너지도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새는 것을 막아주는 부분이 가장 간단한 부분이 심장으로 감정을 중화시킨다는 이런 방법입니다. 퀵 코헤런스 테크닉이라고 해서 빠른 정확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감정 반응, 부정적으로 나가는 그런 감정 반응을 멈추고 여긴 정합 상태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신체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에너지를 안정화시켜 가는 부분을 정합 상태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방법은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져서 이걸 믿고 간단하게 해보시면 됩니다. 내가 스트레스 상황을 부딪혔다. 그 당시에서는 먼저 심장에 집중하고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좀 멀어지는 상상을 하시고 그게 안정될 때까지 호흡을 조금 더 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안정이 되신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감사의 감정을 깊이 느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쪽에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그런 부정적인 물이 새는 것을 막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을 통해서 긍정적인 감정이 더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용량을 키우는 방법은요.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긍정성을 높이는 겁니다. 매일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함을 찾고 표현하기인데요. 이 감사가 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감사를 우리가 많이 찾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내가 감사의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하고 좋은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찾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지. 또한 운동하기인데요. 운동하기는 그 격렬한 운동도 좋지만은 또한 간단하게 산보를 하는 것도 걷기도 참 좋습니다. 걷기를 하면 우리가 편도체와 해마라는 부분의 작용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부분들이 없어지고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자신에 대한 장점 50가지를 적어보는 것도 나의 회복 탄력성, 긍정성을 높이고 나의 역량을 키우는 방법들이죠. 그리고 하나는 아까 내가 감사를 느꼈던 부분을 실제 상대방한테 축복해 주는 것.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 자비 명상이 있죠. 그리고 뭐 교회나 이런 데서 뭐 중보기도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전해주는 그런 것만 해도 실제적으로 회복 탄력성 용량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내가 이렇게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 아이와 개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아이와 개는 실제적으로 아무 관계 서로 친한 관계입니다. 친한 관계인데 각각 다른 방 속에 있다가 이제 이 아이들이 이 관계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실험을 해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실제 개와 아이가 다른 방에 있을 때는 각자 심장 박동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같은 방에 와서 아이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심장 집중 호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개에 대한 사랑스러운 마음을 표현했을 때 아이와 개의 어떤 심리적인 이런 패턴이 동일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나의 에너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한테 건강한 에너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건강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가족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회복 탄력성을 증가하는 방법들은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인 부분을 통해서 내가 회복 탄력성을 내가 매일매일 높이고 그리고 내 스트레스 상황에 충분하게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가 빠지는 걸 막으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키워간다고 하면 내 스스로가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내 행복이 또 가족에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 개개인이 행복해진다면 그 다음에 있는 거는 행복한 개개인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한 방법인데요. 실제적으로 개인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존 가트만이라고 해서 가족 상담의 대가가 있는데 한 3천상의 부부를 상담을 하면서 이 3천상의 부부가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연구를 한 결과 실제적으로 이분이 이제 발견했던 거는 관계를 망치는 4가지 독이 있더라. 이 독을 부부 사이에서 언어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90% 이상이 몇 년 안에 이혼을 하더라라는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혹시나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건데요. 제일 처음이 비난하기입니다. 비난하기는 일반적으로 주어는 당신, 너로 보통 시작하죠.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 없어? 아니 너는 왜 맨날 늦어? 너는 집에만 있으면서 왜 맨날 피곤하다 그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절대로 항상 너 한 번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비난하게 되는 거죠. 너는 맨날 한 번도 나한테 잘해주는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비난하기를 하면 상대방한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상대방은 나 자신이 비난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욕감을 느끼고 실제 관계를 계속해야 되는지 어떤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비난하기를 우리가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르게 있는 건 아닙니다. 비난하기 대신에 우리가 하기에 좋은 거는 부드럽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 없어? 이거는 뭐 어떤 욕구죠? 당신이 나한테 관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이죠. 그죠?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좀 있고 실제적으로 나와 조금 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욕구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 없어가 아니고 나는 당신이 나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매주 일주일이라도 한번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금 부드럽게 요청하는 거죠. 내 욕구를 비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방어학인데요. 이 방어학에는 비난하기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할 때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면서 역공격을 하거나 나는 무고한 희생자라고 이렇게 주장할 때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너는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면 그럼 너는 뭘 잘했다고 그래. 또 당신 왜 맨날 늦어? 당신도 똑같이 늦었잖아. 당신도 저번에 늦었잖아. 뭐 이렇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그래.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무관 희생자 역할을 하는 거죠. 보통 비난과 방어가 같이 쌍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어하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비난을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드는데요. 이것 또한 관계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비난이 왔을 때 방어하기보다는 약간 인정하기 필요합니다. 너는 왜 맨날 늦어? 라고 만약에 내가 늦었을 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오늘은 조금 늦었지. 이번에는 조금 늦었지. 얘기 되시죠? 내가 모든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한 거는 나도 내 비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분명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 잘못한 부분의 일부분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 그런 거품들이 분노나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서 조금 더 편하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난한다면 이 방어하기보다는 약간 인정하기. 이번에는 그랬지. 요즘엔 조금 그랬지. 오늘은 좀 그렇게 했었지. 이렇게 오늘, 이번, 여본 이렇게 조그만 부분은 자신이 잘못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인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경멸학인데요. 경멸학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독한 독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부부 사이에서나 아니면 이제 그 관계에서 경멸하는 게 나온다면 아주 안 좋은 그장 이제 거꾸로 좀 갈등이 많이 치달았다고 보는 건데요. 다른 거 아니고 지적이나 인격적으로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방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제 파악이나 하지. 너 왜 태어났니? 그래, 네 수준이 뭐 그렇지. 또 보통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약간 고개를 하고 이러면서 깔아보는 듯한 그런 표정이 경멸하는 그 세계 만국의 이제 표현인데요. 이 경멸하기가 만약에 어느 중간에 많이 표현된다고 하면 갈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멸하기는 실제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경멸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서로 경멸하기는 한 번에 어떻게 해결되기보다 호감과 존중의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경멸하기를 만약에 한 번 했다라고 하면 요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5번 이상의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지 이 경멸하기 상처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안에서 서로 호감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지 이 경멸하기가 없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담쌓기죠. 한 명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팔짱을 끼면서 나는 몰라. 마음속으로 지겨워. 또 시작이네.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없는 사람을 취급하는 거죠. 이야기를 해도 대답 안 하고,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먼저 아무 말 없이 끊어버리거나, 말할 때 다른 곳을 보는 등,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담쌓기 하는 대상을 보니까 80% 이상이 주로 남자가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담쌓기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앞쪽에 많은 비난과 방어가 이런 부분이 있다가 이제 약간은 이제 포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남자들이 담쌓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담쌓기를 했을 때 남자의 어떤 심리적인 반응, 에너지를 보면 실제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인데 그것을 밖으로 표현 안 할 뿐인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게 되면 더 큰 싸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담쌓기나 이런 부분을 하기보다는 그런 동안은 자기 진정하기. 실제적으로 우리가 5분에서 10분이나 20분 동안 우리가 했던 아까 앞에 했던 어떤 심장호흡이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가진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요소가 실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언어 생활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의 관계 정리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보고 아이하고의 언어 관계나 대해서 한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하고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는 감정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동을 보게 되면 뭔가 행동은 어떻게 좋고 나쁜 게 있어요. 기준, 표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에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 행동을 고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이 이야기하고 고쳐라고 하는 거는 자기에 대해서 그냥 혼내는 것 같고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이전에 필요한 부분이 아이의 그 행동을 했던 어떤 이면의 감정, 왜 그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 그런 감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아이에 대해서 어떤 감정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아이하고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하고 남편은 처음 이야기할 때는 대화를 잘 안 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말을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반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누군가하고 친구하고 싸웠다라고 하면 내가 오늘 기분이 나빠서 있어. 이렇게 하면 왜 기분이 나빠? 오늘 누구누구랑 싸웠어. 누구누구랑 싸웠단 말이지. 똑같이 앞에 말을 똑같이 해주는 걸 미러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관계가 잘 안 됐을 때 이 미러링을 해주면 이 사람이 나의 말을 잘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약간의 대답할 때 미러링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대화가 조금 진행하다 보면 이 미러링을 계속 하다 보면 약간 자기를 무시하는 느낌도 들 수가 있어요. 너무 똑같이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전체를 미러링 하기보다는 상대의 어떤 감정 나눈 감정 단어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거죠. 나라도 그러면 너처럼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조금 더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는 왜라는 질문보다 어떻게 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왜라고 질문하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은 뭔가 따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근데 어떻게 무엇 때문이라고 하면 과정을 물어보는 것 때문에서 아이가 좀 방어가 없이 자기 이야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은 받아주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는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많이 한다면 유대감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면 그 심리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아이하고의 관계가 편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전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힘든 개개인 있는 경우는 내 스스로 내 에너지를 살펴서 내 에너지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내 에너지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키우는 그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인 간의 관계에서는 내가 내 언어 습관이나 에서 실제적으로 내 네 가지 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는지 언어 습관을 한번 돌이켜 보시고
아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해독제로 나왔던 아까 이제 부드럽게 요청하거나 아니면 조금 인정하거나 존중과 호감의 문화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자기 진정하고 나서 다시 대화를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관계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마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 가족 소통 프로그램 우리 가족 북적북적 첫 번째 소통 젠가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키트 받아보셨듯이 젠가 게임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젠가 게임이 아닙니다. 이 나무 블럭에 저희들이 질문들을 넣어놨어요. 가족과 소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나무 주사위가 함께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나무 주사위.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게임 순서를 정할 때 쓸 수 있도록 주사위를 하나씩 가지고 가족끼리 가지고 가면 되고요. 이렇게 하나씩 여기 가지시면 되고 요 젠가 블럭을 이렇게 쏟아내셔서 탑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네, 탑을 이렇게 쌓아주시면 요걸 가지고 저희가 게임을 하게 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나무 주사위를 던져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첫 번째로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럼 다 던져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자, 엄마는 6번이 나왔습니다. 네. 아빠는 2가 나왔어요. 자녀는 3이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근데 그러면 엄마가 가장 높은 그 숫자니까 엄마가 먼저 진행하면 되고, 혹시나 같은 숫자가 나온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사위를 던져주시면 됩니다. 엄마 게임 한번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엄마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무 토박에 이렇게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좀 뽑은 질문은 자유 질문으로 원하는 사람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세요 라는 질문이라서 저는 이제 자녀에게, 우리 희수에게 궁금한 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는 엄마가 제일 멋있어 보일 때가 언제였지? 멋있어 보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뭐 출근할 때 행사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다 차려입고 일을 하러 딱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되게 우리 엄마 진짜 커리어우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이네요. 훌륭한 답변이네요. 우리 희수도 나중에 멋진 직업을 가진 멋있는 친구가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음은 아빠 차례예요. 네. 약간 그래. 아빠한테. 우선 아빠의 질문지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계절과 이유는? 우리 자녀에게 질문을 할게요.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가 답을 해야 되는지. 자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저는 가을이 가장 좋습니다. 가을이 제가 태어난 계절이기도 하고요. 또 선선하게 이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요즘에 또 가을이 좀 짧아져 가는 것 같아서 슬프지만 그래도 가을이 가장 좀 선선하고 또 뭔가 여유도 있고 낭만도 있고, 그래서 가을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이 끝난 라브블럭은 여기 올려둘게요. 네. 그럼 제가 하면 될까요? 네. 저는 이렇게 훈훈한 가족 모두가 좋아해요. 저는 자녀가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이에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나는 주로 뭐뭐뭐를 한다. 자녀가 뽑았지만 자녀가 답을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주로 잡니다. 자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집중할 힘을 기르는데요. 우리 희수는 밤마다 핸드폰을 해요. 그래가지고 밤에 늦게 자고 그렇기 때문에 낮에 학교에 가면 이제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잠을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희수한테 부탁할 점이 있다면 밤에는 핸드폰을 보지 말고 바로 이제 좀 숙면에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끊을 수 없어요. 네, 어쨌든 저는 쉬는 시간에 보통 잠을 자거나 잠을 잡니다. 네. 자, 여기 엄마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딱 한 가지 후회되는 점이 있다면, 네, 엄마는 그 아까 희수한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가장 키가 커야 될 시기에 잠을 안 자고 매일 늦게 잤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까지 이제 늦게 자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이제 키가 잘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후회되는 게 있다면, 우리 이제 청소년 시기에 잠을 푹 자서 그렇게 몸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과 그런 에너지를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학창 시절에 잠을 많이 자지 않은 게 후회가 됩니다. 많이 잘게요. 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었어요. 네.
시절 질문지예요. 엄마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학창 시절 가장 친한 친구와 관련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학창 시절에 저 엄마는 고등학교 때 예전에 그 동전 노래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코인 노래방. 그래서 오락실에 이렇게 이제 동전 넣고 이렇게 한 곡씩 부르는 그런 노래방이 있었는데 그 엄마 고등학교 때는 이제 10시까지 하는 이제 야간 저녁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친구들과 그 짬짬이 나가서 했던 그 동전 노래방이 정말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내가 아는 노래도 그 신나게 부를 수 있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재미났던 그런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희수도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이랑 이렇게 소소하게 재밌는 그런 놀이나 그런 활동들을 해보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네. 그러면 제가 하고 네. 저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블럭이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넘기시고 이 정도로 저희가 예시를 보여드리고요. 요렇게 하다가 만약에 무너지거나 뭐 아니면 쓰러지거나 누군가 빼다가 넘어뜨리거나 이러면 가족끼리 벌칙을 정한 다음에 규칙을 정해서 게임을 진행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시 새롭게 쌓아서 다시 새롭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꼭 여기 안에 있는 질문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혹시 요 게임을 다 하다가 좀 지루해지시면 새로운 질문들을 추가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젠가 게임으로 가족들을 조금 더 잘 알아가고 또 소통하는,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죠? 게임 방법? 네. 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